15. 전직 대신인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신념이 매우 확고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새가 벌레를 먹고 깃털과 솜털을 입고 공중을 날도록 타고났듯이 자신도 많은 봉급을 받는 요리사가 준비한 비싼 음식을 먹고 더없이 편안한 비싼 옷을 입고 쏜살같이 빠른 말이 끄는 가장 쾌적한 마차를 타도록 태어났다는, 따라서 그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품었다. 게다가 국고의 돈을 온갖 명목으로 많이 받아낼수록,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을 비롯해 훈장들을 많이 받아낼수록, 남성이든 여성이든 황족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수록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이 근본적인 도구마들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찮고 따분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모든 것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었다. 이 믿음에 따라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페테르부르크에서 40여 년 동안 살면서 활동했고 40년이 다 되었을 무렵 대신의 직위를 손에 넣었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이 그 직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된 그의 중요한 장점은 우선 작성된 문서와 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투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문서를 작성하고 표준 철자법에 어긋나지 않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 풍채가 매우 좋은 데다 필요하다면 당당할 뿐 아니라 접근하기 힘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열렬하다 못해 저속하게 느껴질 만큼 비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세 번째, 개인의 도덕적 측면이나 국가적 측면에서나 어떠한 보편적인 주의도 원칙도 없는 사람이란 점. 따라서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든 동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는 오로지 품격을 유지하고 명백한 자기 모순을 보이지 않는 데만 힘썼다. 자신의 행동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자신의 행동이 러시아 제국이나 전 세계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가져올지 아주 참담한 해악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그가 대신이 되었을 때 그를 의지하던 사람들, 갈로 열고 측근들뿐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했다. 갈로 닫고 그를 의지하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심지어 그 자신까지 전부 그를 행정수완이 뛰어난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자 또 생존 경쟁의 법칙에 따라 그와 똑같이 문서를 작성하고 이해하는 법을 익힌 풍채 좋고 원칙 없는 관료들에게 밀려나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가 특별히 똑똑하지도 생각이 깊지도 않은 인간일 뿐 아니라 비록 아주 자신만만해하지만 매우 안목이 낮고 교양이 부족한 인간이며 식견이라고 해봐야 저속하기 이를 데 없는 보수 신문의 사설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그를 밀어낼 교양 없고 자신만만한 다른 관료들에 비해 별다른 점이 없었으며 그 스스로도 이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마다 국고에서 많은 돈을 수령하고 자신의 예복을 위한 새로운 장식물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신념이 어찌나 강했던지 아무도 거부하지 못했고 그는 매년 일부는 연금의 형태로 일부는 국가 최고기관의 위원직이며 온갖 다양한 위원회들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수의 형태로 수만 루블을 받았다. 게다가 해마다 어깨나 바지에 새로운 금모를 붙이고 연미복 속에 새로운 리본 훈장과 에나멜별 훈장을 달 권리를 얻어냈다. 그 결과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넓은 인맥을 갖게 됐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평소 업무 책임자의 보고를 듣듯이 네올리도프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는 편지를 2통 주겠다고 말했다. 그중 한 통은 원로원의 상고부에 있는 볼프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 온갖 소문이 돌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품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말했다. 게다가 나에게 신세를 진 게 있으니 힘 닿는 대로 애써 줄 거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청원위원회의 유력 인사에게 보내는 또 다른 편지를 건넸다. 네올류도프가 들려준 페도시아 비류코바의 사건은 그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네올류도프가 황후에게 서한을 올리고 싶다고 하자 그는 실제로 그 사건에는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으니 기회가 닿으면 궁전에서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할 수 없었다. 청혼을 절차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기회가 생기면 혹시 목요일의 내밀한 모임에 부름을 받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백작이 써준 두 통의 편지와 임무가 마리에타 앞으로 써준 편지를 받자마자 네올류도프는 곧 그곳들을 향해 출발했다. 가장 먼저 그는 마리에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귀족 가문의 딸인 그녀를 10대 소녀일 때부터 알았고 그녀가 출세가도를 달리던 남자와 결혼한 사실도 알았다. 그 남자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 특히 그가 무수한 정치범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처사에 대해 들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게 그가 맡은 특수 임무라고 했다. 언제나처럼 네올류도프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억압하는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는 것에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아마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그들의 일상적인 잔혹 행위를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좀 더 자제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 같았다. 이런 경우 그는 늘 내적 갈등과 자신에 대한 불만을 경험하고 부탁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언제나 결국에는 부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마리에타라는 여자와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거북하고 수치스럽고 불쾌한 일이 되겠지만 그 대신 복방에서 괴로움을 겪는 불행한 여성이 석방되어 그녀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중요했다. 자신은 더 이상 유대감을 느끼지 않는데 그를 같은 부류로 여기는 사람들 틈에서 이처럼 청혼하는 입장이 된 것에 그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뿐 아니라 그 무리 안에 있다 보면 예전의 익숙한 궤도로 발을 들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부류를 지배하는 경박하고 비도덕적인 분위기에 굴복하고 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벌써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이모 집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오늘 아침 진지하게 이를 데 없는 문제들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농담조의 말투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가 오랫동안 찾지 않은 빼떼를 부르고는 대체로 늘 그랬듯이 육체의 기운을 북돋고 정신을 무디게 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모든 것이 아주 청결하고 쾌적하고 잘 정돈된 데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인지 그들의 삶은 대단히 편해 보였다. 멋지고 말쑥하고 정중한 상마차 마부가 멋지고 말쑥하고 정중한 순경들 옆을 지나 깨끗하게 물이 뿌려진 멋진 포장도로를 따라 멋지고 깨끗한 저택들 사이를 통과해 운하 옆에 있는 마리에타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다. 마차 승강장에 눈 가리개를 한 영국산 말 한 쌍이 서 있었고 볼수임이 뺨을 절반 가까이 덮은 영국인처럼 생긴 제복 차림의 마부가 채찍을 들고서 그만한 표정으로 마부석에 앉아 있었다. 유난히 깨끗한 제복을 입은 수위가 현관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금몰이 달린 훨씬 더 깨끗한 제복을 입고 볼수임을 멋지게 빗은 수행하인과 깨끗한 새 군복에 장금을 찬 당직 전련병이 서 있었다. 장군께서는 접견을 하지 않으십니다. 부인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은 곧 외출하십니다. 네올류도프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편지를 건네고는 명함을 꺼내들고 방명록이 놓인 작은 탁자로 다가가 만나지 못해 무척 아쉽다고 쓰기 시작했다. 그때 하인이 계단 쪽으로 움직였고 수위가 마차 승강장으로 나가 대기하고 외쳤다. 바지 솔기에 두 손을 붙인 채 몸을 쭉 편 전령은 얼어붙은 듯이 꼼짝 않고 서서 위험에 어울리지 않게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아담하고 날씬한 귀부인을 눈으로 맞이하고 배웅했다. 마리에타는 깃을 달린 커다란 모자를 쓰고 검은 드레스에 검은 케이프를 걸치고 새 검은 장갑을 낀 차림이었다.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네올류도프를 본 그녀는 베일을 걷어 매우 사랑스러운 얼굴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드러내고는 뭔가 묻고 싶은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아,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공작,
그녀가 듣기 좋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작 알았더라면 아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군요. 물론이죠. 심지어 나와 여동생은 당신에게 푹 빠져 있었던걸요. 그녀가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런데 많이 변했어요. 아, 외출을 하게 돼서 정말 유감이에요. 어쨌든 올라가죠. 그녀가 그 자리에 서서 망설이며 말했다. 그녀는 벽시계를 흘낏 쳐다보았다. 아니, 안 되겠어요.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카멘스카야 부인 댁으로 가는 길이에요. 부인이 끔찍할 정도로 비탄에 빠져 있었어요. 카멘스카야 부인이 누굽니까? 못 들었어요? 그분의 아들이 결투를 하다 죽었어요. 포젠과 싸웠죠. 외아들이에요. 끔찍하죠. 부인이 크게 상심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아니요, 역시 가는 편이 낫겠어요. 당신은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빠르고 경쾌한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다. 오늘 저녁에는 못 옵니다. 그와 함께 현관 계단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사실 당신에게 용건이 있습니다. 그는 현관 계단을 향해 달려오는 적황색 말 한 쌍을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 이모님이 이 문제에 대해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네올리도프는 커다란 머리 글자가 찍힌 좁다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그걸 보면 다 알 겁니다. 알아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내가 남편의 업무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죠. 백작 부인은 오해하고 계세요. 난 일절 간섭할 수 없고 또 간섭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물론 백작 부인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원칙 정도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검은 장갑을 낀 자그마한 손으로 공연히 호주머니를 더듬으며 말했다. 요새 한 여성이 갇혀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어요. 사건과도 무관하고요. 성이 뭐죠? 슈스토바입니다. 리지아 슈스토바요. 편지에 적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애써 볼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부드러운 천을 댄 콜야스카의 사뿐 올라 양산을 폈다. 에나멜을 칠한 흙바퀴가 햇빛을 받아 반짝했다. 하인이 마부석에 앉아 마부에게 출발하라고 신호했다. 콜야스카가 움직이며 막 출발하려는 순간 그녀가 양산으로 마부의 등을 건드렸다. 그러자 살갗이 얇은 아름다운 영국산 앞말들이 꽃비를 팽팽히 조인 아름다운 머리통을 활처럼 구부린 채 제자리에 멈춰서서 가느다란 두 다리로 땅을 굴렸다. 다음에 꼭 와요. 단 사심 없이요. 그녀는 미소를 갈로 열고 스스로 그 힘을 잘 알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고는 마치 공연을 끝내고 막을 내리듯 베일을 내렸다. 자, 가요. 그녀가 다시 양산으로 마부를 건드렸다. 네올리도프는 모자를 들었다. 적황색 순종 앞말들이 콧김을 내뿜으며 포장도로를 따라 말바꿈 소리를 울렸고 새 고무바퀴를 단 마차는 울퉁불퉁한 곳에서 이따금 부드럽게 덜컹거릴 뿐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다음 16번째 글입니다. 마리에트와 주고받은 미소를 떠올리면서 네올리도프는 자신을 나무라듯 고개를 저었다. 미처 깨달을 새도 없이 다시 이런 생활에 빠져들 뻔했군. 그는 자신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할 때 겪게 되는 갈등과 의심을 의식하며 생각에 잠겼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어디를 먼저 가고 어디를 나중에 갈지 고민해본 후 네올리도프는 먼저 원로원으로 향했다. 그는 사무국으로 안내됐다. 호화롭게 이를 데 없는 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단히 정숙하고 말쑥한 관리들을 보았다. 네올리도프는 마슬로바의 상고가 수리되어 심리와 보고를 위해서 이모부가 편지를 써준 원로원 의원인 볼프에게로 넘겨줬다는 말을 들었다. 원로원 회의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만 마슬로바 사건은 아마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청원을 한다면 이번 주 수요일에라도 상정되리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한 관리가 말했다. 원로원 사무국에서 조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네올리도프는 다시 결투에 대한 소문이며 카멘스키라는 청년이 결투 끝에 죽은 과정을 세세히 들었다. 베테르부르크 전체의 관심을 모은 그 이야기를 이곳에서 처음으로 상세히 알게 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장교들 몇몇이 주점에서 굴을 먹고 있었으며 언제나 그랬듯 술을 많이 마셨다. 카멘스키의 소속 연대에 대해 한 장교가 못마땅하다는 듯 무언가 말했다. 카멘스키가 그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그 장교가 카멘스키에게 주먹질을 했다. 다음날 결투가 벌어졌고 카멘스키는 복부에 총알을 맞아 2시간 후 죽고 말았다. 살인자와 이페이는 체포됐다. 하지만 당장은 영창에 구금되어 있어도 2주 후면 풀려날 것이라고들 했다. 네올리도프는 청원위원회의 영향력 있는 관리이자 호화로운 관사에 사는 비로비오프 남작을 만나기 위해 이 러시아 귀족계급의 남작은 없었답니다. 남작의 자기를 지닌 사람은 주로 발트해 지방의 독일계 후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로비오프 남작을 만나기 위해 원로원 사무국에 나와 청원위원회로 향했다. 적게늘이 아니면 남작을 만날 수 없다고 남작은 오늘 황제 폐하를 아련하러 갔으며 내일도 다시 보고하러 갈 거라고 수위와 화인이 엄중히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편지를 건네고 원로원 의원인 볼프에게로 갔다. 볼프는 막 아침 식사를 끝낸 참이라 평소대로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가를 물고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네올리도프를 맞이했다. 블라지미리 바실레예비치 볼프는 정말로 아주 품위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런 자질을 무엇보다 높게 평가했으며 그 높은 곳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다. 그가 이 자질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로지 그 덕분에 자신이 갈망에 맞지 않던 출세, 즉 결혼을 통해 연간 18,000 루블의 소득을 올리는 재산을 손에 넣고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온 의원 자리를 거머쥐는 눈부신 출세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매우 품위 있는 인간일 뿐 아니라 기사처럼 진실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진실이라는 개념을 개인들에게서 몰래 뇌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노예처럼 수행하면서 국고로부터 온갖 명목의 역마차 여비, 부임, 수당, 임대료 등을 집요하게 받아내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민족과 선조들의 종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 수백 명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유영지와 감옥으로 몰아넣는 것. 갈로 열고 폴란드 왕국의 어느 현에서 지사가 재임을 하는 동안 그가 행한 것처럼 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그랬답니다. 나쁜 놈이네. 감옥으로 몰아넣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는커녕 고결한 마음과 용기와 애국심이 이룬 위협으로 여겼다. 또한 그를 사랑하는 아내와 처제의 재산을 가로챈 데 대해서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현명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식으로 여겼다. 블라지미리 바실레비치의 가족으로는 개성 없는 아내와 처제, 갈로 열고 그는 처제의 영지를 매각해 그 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그 재산까지 착복했다. 이렇게 되네요. 처제와 온순하고 급 많고 못생긴 딸이 있었다. 고독하고 고단한 생활을 하는 딸은 최근에 알린이나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집에서 열리는 집회에 다니며 복음주의 안에서 그 시름을 달랬다. 빌라지미르 바실레비치의 선량한 아들은 15살의 특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이후로 술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 20살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 그는 어디에서도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고 빚을 지며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230 루블의 빚을 갚았고 그 후에도 다시 600 루블의 빚을 갚아주었다. 다만 아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만약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들은 정신을 차리기는 그냥 또 1000 루블을 빚졌으며 이렇게 집에서 사는 것은 자기도 고통이라고 아버지에게 경솔히 찌끄렸다. 그러자 블라지미르 바실레비치는 아들에게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다고 이제 그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 후 블라지미르 바실레비치는 아들이 없는 척했고 집안의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 아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블라지미르 바실레비치는 자신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자기 가정을 정리했다고 굳게 믿었다. 서재를 거닐던 볼프는 걸음을 멈추고 다정하고도 다소 조롱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네올리도프와 인사를 나누고는 편지를 읽었다.
그 미소는 그의 버릇으로 자신이 대다수 사람들보다 고상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자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갖는 표정이었다. 앉아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실례합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좀 걷겠습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근엄한 양식으로 꾸민 큰 서재를 대각선으로 가볍고 부드럽게 걸으며 말했다. 당신을 알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물론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께 도움을 드리게 된 것도 무척 기뻐요. 그는 푸르스름한 향기로운 연기를 뱉으면서 재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입에서 조심스럽게 시가를 떼며 말했다. 다만 사건이 조속히 심리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릴 뿐입니다. 피고가 시베리아로 떠나야 한다면 한시바삐 떠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네. 니젠이 노보고로도에서 처음에 출발하는 전기선 중 하나를 타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볼프는 특유의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언제나 앞서 말했다. 피고의 성이 뭔가요? 마슬로바입니다. 볼프는 탁자로 다가가 과일에 든 다른 물건들과 함께 놓인 문서를 흘낏 쳐다보았다. 네, 마슬로바란 말이죠. 좋습니다. 동료들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사건을 심리할 겁니다. 그럼 변호사에게 그렇게 전보를 보내도 될까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당신이 원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상고의 이유가 불충분할지 몰라서요.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렇지만 정황상 유죄 판결은 오해에서 비롯된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원로우는 사건 내용에 대해 심사할 수 없습니다. 블라지미리 바실리에비치가 쟤를 바라보며 근엄하게 말했다. 원로우는 단지 법의 적용과 해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살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과 같이 그렇네. 이 사건은 예외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알아요. 압니다. 어느 사례든 다 예외적이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고요. 쟤는 여전히 씨가 끝에 매달려 있었지만 이미 금이 가서 아슬아슬했다. 그나저나 베테르부르크에는 이따금 옵니까?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가를 잡으면서 볼프가 말했다. 그래도 제가 흔들리자 시가를 조심스럽게 재떨이 쪽으로 가져갔고 제가 그 안으로 부서져 떨어졌다. 카펜스키 사건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가 말했다. 훌륭한 젊은이에요. 외아들이지요. 특히 어머니의 처지가. 그는 베테르부르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무렵 카펜스키에 대해 하던 말들을 한마디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다시피 하며 짓거렸다. 가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새로운 교파에 몰두하는 것. 갈로 열고 블라지미리 바슬레비치는 그것에 대해 비판도 옹호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상한 품격으로 미루어 볼 때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듯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백작 부인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새로운 교파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한 후 그는 배를 울렸다. 네올리도프는 작별 인사를 했다. 괜찮다면 우리 집 만찬에 한번 오십시오. 볼프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수요일에라도 오세요. 그럼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네올리도프는 집으로, 즉 이모의 집으로 향했다. 17번째 글입니다. 가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집에서는 7시 30분에 만찬을 열었다. 만찬은 네올리도프가 처음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음식을 탁자에 차린 후 하인들은 즉시 자리를 떠났고 만찬에 온 사람들이 직접 음식을 자기 그릇에 들었다. 남자들은 귀부인들이 불필요한 동작으로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더 강한 성에 걸맞게 귀부인들과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그릇에 들고 음료를 따르는 모든 수고를 늠름히 떠맡았다. 남자들이 해줬네. 한 코스가 끝났을 때 백작 부인이 탁자에 붙은 전기벨의 단추를 눌렀다. 그러자 하인들이 소리 없이 들어와 재빨리 치우고 식기를 교체하고 다음 코스를 날라왔다. 한 코스 이렇게 하고 들어먹지만 만찬은 고급스러웠고 술도 마찬가지였다. 크고 환한 주방에서는 프랑스인 주방장 1명과 하얀 옷을 입은 보조 2명이 일하고 있었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은 6명이었다.
백작과 백작 부인, 그들의 아들, 식탁에 팔꿈치를 괜 침울한 근위대 장교였답니다. 그들의 아들, 네올루도프, 낭독 담당인 프랑스 여자, 시골에서 온 백작의 수석 관리인이었다. 낭독 담당이 있네요. 여기에서도 대화는 결투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황제가 사건에 대한 취한 태도를 논했다. 황제가 그 어머니를 매우 애처롭게 여긴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들도 다들 어머니를 애처롭게 여겼다. 하지만 황제가 비록 동정을 표하고는 있어도 군복의 명예를 지킨 살인자를 엄중히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알려져 있기에 그들 역시 군복의 명예를 지킨 살인자에게 관대했다. 가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만이 본래 품성대로 자유분방하고 경솔하게 살인자를 비난했다. 그들은 술을 진탕 마시고 훌륭한 젊은이들을 죽일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군. 백작이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백작 부인이 네올루도프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들 이해하는데 내 남편만 이해를 못하지. 난 그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그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흡족해 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침묵을 지키던 아들이 살인자를 옹호하며 어머니를 공격했다. 장교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동료 장교들의 비난을 받아 연대에서 쫓겨났을 거라고 매우 거칠게 주장했다. 네올루도프는 대화에 끼지 않고 듣기만 했다. 비록 젊은 차르스키의 농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전직 장교로서 이해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을 죽인 장교와 역시 싸움 끝에 사진을 저질러 징역을 선고받은 자신이 감옥에서 본 잘생긴 젊은 죄수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술 때문에 살인자가 됐다. 격분한 순간에 사람을 죽인 그 농부는 아내와 가족과 친척들과 헤어져 두 발에 족쇄를 차고 머리카락을 깎인 채 유영을 떠난다. 한편 이 장교는 영창의 좋은 방에 구금되어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술을 마시고 책을 읽다가 오늘 내일 석방되어 그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 뿐 예전처럼 살아갈 것이다. 네올루도프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했다. 처음에는 까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도 조카에게 동의하는 듯 보였지만 그 뒤로는 침묵을 지켰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네올루도프 역시 이 이야기로 자신이 무언가 무리한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느꼈다. 저녁에 만찬이 끝난 직후 사람들이 집회를 위해 큰 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강연을 위해서인 듯 홀에는 특별히 높다란 등받이에 조각이 아로 새겨진 의자들이 몇 줄 놓였고 탁자 뒤에 안락의자와 작은 탁자가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는 설교자를 위한 물이 담긴 길쭉한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외국에서 온 키제 패티가 집회에서 설교를 할 예정이었다. 마차 승강장에 고가의 성룡 마차들이 서 있었다. 값비싼 실내 장식을 한 홀에는 실크와 벨벳과 레이스로 몸을 휘감고 가발을 쓰고 허리를 잘록하게 졸라매거나 패드를 덧댄 귀부인들이 앉아있었다. 귀부인들 사이에는 군인들과 문관들이 자리했다. 그리고 5명의 소시민 남자들이 앉아있었다. 2명의 문지기와 상점주인 하인 마부였다. 체격이 탄탄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키제베트는 영어로 말했다. 그리고 코안경을 쓴 야윈 젊은 여자가 능숙하고 빠르게 그 말을 통역했다. 우리 죄가 너무 크기에 또 그에 대한 벌이 너무 크고 피할 길도 없기에 그 벌을 예감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가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저 자신에 대해, 자기 인생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어떻게 분노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통받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용서도 출구도 구원도 없다는 것, 우리 모두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파멸, 즉 영원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울음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들이여, 어떻게 해야 이 무시무시한 화염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집은 이미 화염에 휩싸였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진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미 8년 동안 설교 갈로 열고 그는 자신의 설교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8년 동안 설교의 이 부분에 이르기만 하면 매번 어김없이 그는 목구멍이 떨리고 콧속이 아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눈물이 한층 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상감 세공을 한 작은 탁자 앞에 두 손으로 고개를 받치고 앉아 살찐 어깨를 바르르 떨었다. 마치 독일인이 달리는 마차의 체에 치일 것 같은데도 피하지 않기라도 한양 마부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부분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유행하는 드레스를 입은 볼프의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었다. 갑자기 연설가가 얼굴을 드러내더니 배우들이 기쁨을 표현할 때 짓는 진짜 같은 미소를 띠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쁨이 넘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고통에 내맡기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가 다시 눈물 흘린 목소리로 말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 독생자가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거룩한 피가 네올리도프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혐오감을 느낀 나머지 조용히 일어나 얼굴을 찌푸린 채 수치심으로 인한 신음소리를 억누르며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향했다. 18. 다음날 네올리도프가 옷을 갈아입고 막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데 하인이 모스코바 변호사의 명함을 들고 왔다. 변호사가 빼때려 부르게 온 것은 자기 업무를 처리할 겸 마슬로바 사건이 곧 심리될 경우 원로원에서 있을 그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네올리도프가 보낸 전보는 그와 엇갈렸다. 네올리도프로부터 언제 마슬로바의 사건이 심리되는지 누가 원로원의 의원들인지 확인한 후 그는 빙그레 웃었다. 마침 새 유형의 원로원 의원들이 전부 모였군요. 그가 말했다. 볼프, 이 사람은 페테르부르크식 관료입니다. 스코보로 드니코프, 이 사람은 학자풍의 법률가죠. 이 사람은 실무적인 법률가고요. 따라서 셋 중에 가장 현실적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가장 기대를 걸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청원위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르비오프 남작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접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보르비오프가 남작인지 아십니까? 변호사는 네올리도프가 그 러시아적인 성에 외국 자기를 붙여서 말할 때의 다소 희극적인 어조에 반응하면서 말했다. 바벨 황제가 그의 할아버지에게 아마 궁정의 시종이었을걸요? 아무튼 무언가에 대한 포상으로 그 자기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로 폐하의 마음을 무척 흡족하게 했나 봅니다. 이 사람을 남작으로 삼겠다. 내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보르비오프 남작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교활한 작자예요. 그 사람에게 가려든 참입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뭐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당신을 그곳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막 출발하려는데 마리에트가 보낸 편지를 들고 이미 대기실에 있던 하인이 네올리도프를 맞았다. 편지입니다. 마리에트가 보낸. 당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난 내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당신의 피보호자를 위해 남편에게 간청했어요. 그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것 같아요. 남편이 소장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럼 사심없이 찾아와 줘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M. 어떻습니까? 네올리도프가 변호사에게 말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7달 동안 독방에 감금했던 여자가 이제 와서 보니 무죄라는군요. 게다가 그녀를 석방하기 위해 단지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다니요. 늘 그렇죠. 뭐 어쨌든 적어도 바라던 것을 얻어내요. 네, 하지만 나로서는 이 성공이 쓸쓸하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그녀를 가두어 두었을까요? 글쎄요. 뭐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당신을 그곳까지 바래다 드리죠. 변호사가 말했다. 두 사람이 현관 계단에 나가자
변호사가 세낸 멋진 카레타가 마차 승강장 쪽으로 다가왔다. 보요비오프 남작에게 가시는 거죠. 변호사가 마부에게 행선지를 말했고 좋은 말들이 네올루도프를 남작이 사는 집으로 빠르게 데려다 주었다. 남작은 집에 있었다. 첫 번째 방에는 문관 양복을 입은 젊은 관리 한 명과 귀부인 2명이 있었다. 관리는 목이 대단히 길고 훌대가 튀어나오고 걸음걸이가 매우 경쾌한 사람이었다. 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부인들 옆에 있던 울대가 튀어나온 젊은 관리가 매우 경쾌한 걸음으로 네올루도프에게 다가왔다. 네올루도프가 이름을 밝혔다. 남장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곧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젊은 관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흐느끼 오는 상복 차림의 귀부인을 데리고 나왔다. 귀부인은 눈물을 감추기 위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손가락으로 뒤엉킨 베일을 내렸다. 자, 들어가시죠. 젊은 관리는 네올루도프를 돌아보며 말하고는 경쾌한 걸음으로 서재에 다가가 문을 열고 멈추어 섰다. 서재로 들어가던 네올루도프는 눈앞에서 중간 키에 몸집이 다부진 남자를 발견했다. 짧은 머리에 프로코트 차림을 하고 커다란 책상 뒤쪽 안락의자에 앉아 쾌활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얀 콧수염과 턱수염 사이의 부그레한 뺨 때문에 유난히 눈에 띄는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 네올루도프를 보자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당신 어머니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당신이 꼬마였을 때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장교가 된 후에도 한번 보았고요. 자, 앉아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렇군요. 네올루도프가 페도시아의 사인을 이야기하자 그가 짧게 깎은 희끗한 머리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말해봐요. 말해봐. 전부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이지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군요. 그럼 청원서는 제출했습니까? 청원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올루도프가 호주머니에서 청원서를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관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잘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작이 말했다. 쾌활한 얼굴에 연민의 표정을 지어보려고 애썼지만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다. 매우 감동적이군요. 여자는 아직 어린데 남편이 거칠게 되었군요. 그런 태도가 그녀를 밀쳐내고요. 그 후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네, 내가 보고하겠습니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황후 폐하께 직접 청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올루도프가 미처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작의 표정이 변했다. 어쨌든 청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십시오. 그럼 내가 힘 닿는 대로 힘써 보겠습니다. 그가 네올루도프에게 말했다. 그때 젊은 관리가 들어왔다. 분명 자신의 걸음걸이를 과시하고 싶은 듯 보였다. 그 부인께서 몇 마디만 더 해달라고 청하십니다. 부인을 불러줘요. 아, 친구, 이곳에 있다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을 전부 닦아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죠. 귀부인이 들어왔다. 그 남자가 딸을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을 잊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자는 네, 힘 닿는 한 애써보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작 부탁이에요. 당신은 한 어머니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전부 차질 없이 행해질 겁니다. 귀부인이 나가자 네올루도프도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가 힘 닿는 한 애써보겠습니다. 법무부와도 교섭해보고요. 그쪽에서 우리에게 답변을 줄 겁니다. 그럼 우리도 힘 닿는 한 애써보지요. 네올루도프는 서재를 나와 사무국으로 향했다. 원로원에서처럼 이번에도 멋진 방에서 멋진 관리들을 보았다. 의복부터 말투에 이르기까지 절도가 있는 말쑥하고 정중하고 명석하고 엄숙한 관리들이었다. 참 많기도 하지 끔찍할 정도로 많아. 잘 먹어서 살이 띠룩띠룩 쪘어. 루바식하며 손은 청결하고 다들 반질반질하게 잘 닦은 부츠를 신었군. 누가 이 모든 걸 하는 걸까? 죄수들뿐 아니라 시골 사람들과 비교해도 저들은 다들 참 안락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다시 무의식 중에 네올루도프의 뇌리를 스쳤다.